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은행 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예. 덥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죠. 시장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어쩜 저렇게 맑은 얼굴을 갖고 계실 수가 있지? 뭐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. 요즘 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. 저도 아무 네. 생각이 없거든요. 아, 잘 네. 오르는구나. 오늘은 내리는구나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잘 보입니다.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. 부럽기도 한데요.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보실 수 있는 게. 이게 너무 그 안에 가서 있으면 되게 힘들고요. 뭐 그렇잖아요. 저도 그 안에서 한 30년 있었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움직일 때도 많았었거든요. 네. 이게 진짜 그 탐욕과 공포가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결국에는 오르는 거죠. 뭐 그러겠죠. 오랜 세월 예, 지켜보셨으니까. 주식이 되게 오르잖아요. 네, 비트로- 소망을 담아서 여쭤봤어요. 네. 오른 것 같습니다. 저도.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소장님이 저 그 여행 가기 전에 한 번 네. 더 나오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수수료와 세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여기 작가분들하고 PD분들이 그거 쪼잔하게 그 얘기하면 요즘 안 된다고,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된다고. 그래서 저는 시황 안 합니다. 알지도 못하고. 근데 이제 도저히 밀려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, 그래서 이제 제 후배들, 이게 우리나라 트레이더들이 몇 명 안 돼요. 그러다 제가 7개나 다니니까 그 친구니까 같은 데서 일한 사람들이 절반도 넘거든요. 네. 7개 회사를 서로 돌아가면서 다니니까.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헤드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, 또 이번에 여행도 가니까 약속도 할 겸 이제 해외도 몇 명 전화도 해보고, 그래서 제가 주말하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했습니다. 이 사람들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. 예. 제 생각보다는 이제 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, 최근의 장세에 대해서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 생각보다는 그 친구들 생각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. 얘기해 볼게요. 지금 대표님, 네. 지금 대표님 연배 분들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데서 리전을 헤드인가요? 다 은퇴했고요. 다 다 후배들입니다. 예. 다 후배들이 지금 그 정도시죠?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은 대개는 이제 뭐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뭐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자기 펀드들 만들어서 네. 하고 있고요. 이제 현역에 IB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죠. 제가 그러니까. 예, 저 예. 한갑이 넘었는데. 예. 저는 아예 저 그래, 또래 우리- 아예 없습니다. 우리 나이로 환갑이 넘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환갑을 넘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거의 뭐 팔순잔치. 예, 그렇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 지금 뭐 후배들한테 여쭤보시니까 뭐 요즘 뭐로 돈 번답니까? 돈 버는 돈 버는 거는 항상 뭐 그냥 뭐 여기저기 트레이딩 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포커스가 더 문제일 것 같아서 포커스가. 도대체 뭐를 보느냐 그랬더니 네. 진짜 하나예요. 다 인플레이션만 봅니다. 하하. 왜 인플레이션만 보느냐 했더니 세상에 움직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이제 상품들이 다 움직이고 상품 가격들이 그 상품들 가격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물가고 그게 움직이는 율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나 있고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있고 또 그거에 이제 나라만의 환율이 있고 한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또 옆이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. 네. 그 상품의 가격은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요즘은 왜 그럼 인플레이션만 보느냐. 인플레이션이 나머지 변수들을 다 장악을 하느냐 그러면 예측을 워낙 못한 거예요. 지난 몇 달 동안 예측이 엄청 틀린 거예요. 뭐 오를 거라 엄청 오른 거죠, 생각보다.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뭐 3월부터는 기저 효과가 좀 있어서 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뭐 결국 그게 원자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유럽 쪽에 긴축을 땡기느냐 안 땡기느냐 그쪽으로 자기들은 보고 있다. 유럽 쪽, 22쪽에서 22쪽에. 왜냐면 22쪽 긴축은 항상 미국보다 약간 늦게 해요. 왜냐면 네. 경제가 좀 약하니까 미국보다 빨리 가면은 경제가 확 식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레깅이라고 조금씩 미국보다 항상 늦게 가요. 그런데 최근에 22가 나도 좀 급한데 하고 약간 올리는 스탠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가스 같은 게 올라가면은 22가 좀 땡기게 되면 22가 또 이자를 빨리 올리게 되면 또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느냐.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
뭐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엄청 움직이지 않습니까? 네. 전쟁이라는 게 그런 네. 시기니까. 그런데 네. 자기들은 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런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자기들은 그쪽으로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했어요. 똑같은 질문을. 그러면 뭐 지금 뭐 시황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코노미스트들도 항상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뭐 시황 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왜 올랐냐? 한번 정리를 해보자. 그랬더니 뭐 제 생각도 그렇고 첫째는 그냥 돈을 많이 푼 거죠. 페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예. 그 페드 발란시트가 4트릴리언, 4트릴리언이었던 게 지금 9트릴리언이에요. 그러니까 5조 달러가 는 거죠. 그러니까 5조 달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배가 더 된 거죠. 그러니까 통화가 늘었고 두 번째는 상품 가격이 올랐어요. 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뭐 좀 잘못되고 예. 중국이 어쩌고 하면서 상품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의외로 오른 게 임금이에요. 임금. 사실은 임금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잡이 줄었어요. 잡은 줄었는데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. 그거 참 신기한 거잖아요. 잡이 줄었는데 어떻게 완전 고용입니까? 그런데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워낙 줄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비자발적, 자발적. 비자발적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못 나온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애씨 안 가.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?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임금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수요 쪽에서는 얘들은 펜트업 그 수요라 그래서 억눌린 수요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자동차 사고 뭐 집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. 그래서 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도대체 페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? 네. 그 페드 정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들 보느냐 그랬더니 우선 페드가 한 거를 가만히 보세요. 인플레이션 별로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. 예. 1년 전에. 예. 2022년에 뭐 하나도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. 뭐 네. 3년 동안 안 오른다는데 그런 얘기 한 게 불과 1년 전이에요. 3개월 전에 뭐라 그랬어요? 75bp 올린다 그랬잖아요. 엊그저께 뭐래요? 한 달 전에 175를 올린다는 등 뭐 150을 올린다는 등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완전히 엇나간 거예요. 예상을 못한 거죠. 페드 사람들이.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.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. 그러니까 막 억지로 올리려고 보니까 자기들도 걱정은 되죠.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뭐 경기에도 부담이 심각하고 이 자산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. 페드의 정책의 실패다. 요번엔 그 사람들 할 말 없다. 할 말 없다. 네, 정책의 완전히 실패다. 뭐 오늘까지 보면 그러니까 완전 실패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.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된다. 시장이 인플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. 네, 그렇죠.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예측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. 워낙 계속 틀리니까. 페드도 틀리고 시장도 틀리고 예. 뭐, 예.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모든 거에 뭐라 그러죠? 시작되는 변수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질문인데요.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. 야,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려면 시장에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. 오늘까지 얼마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. 그런데 내 그냥 단순한 질문은 내가 뭐 오랫동안 떨어져 가지고 감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보면 1980년대 국채가 15%였어요. 미국 국채가. 국채 수익률이. 이게 쭉 떨어졌어요. 예. 그래서 2018년에 한 3%쯤 됐어요.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2%예요. 코로나 나가지고 팍 떨어뜨려서 0.56까지 갔다가 지금 2%예요. 예. 오른 것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내가 보기에 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디 있어?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도 설명을 이제 예전에 많이 한 설명이 왜 그렇게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이 15%에서 2%까지 내려왔느냐. 크게 두 가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뭐 트레이더들도 보통 그렇게 느끼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다. 그래서 상품 가격이 잘 안 오른다. 그게 두 번째는 중국 효과가 있다. 중국에서
싸게 뭐든지 만들어내고 음. 뭐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도 싸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하자면은 그 중국이 미국 상대로 무역해서 번 달러 가지고 또 미국 국채를 무지막지하게 사재끼니 그렇죠. 또 그런 식으로 네. 해서 이제 잘 안 올랐는데 네. 그러면 그때 2% 지금 2%인데 무슨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? 예.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아니야?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예. 물어봤더니 이런 설명을 제가 쭉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현역들이라 좀 낫더라고요. 내 말이 맞는데 거기서 두 가지 중에 중국 변수가 좀 빠진다. 이제는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지금 사이도 안 소장님 얘기한 좋고. 대로 그런 얘기들이 좀 빠졌고 추가로 들어온 거는 아까 얘기한 건 임금 상승 같은 게 미국의 임금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약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. 특히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과연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런지 이런 게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. 그럼 임금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분명히 있다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시 내 질문으로 돌아가면 기대 심리가 있으면 3% 지금 2%가 뭐야? 3% 4%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랬더니 그 친구들 얘기는 이제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잖아요. 네. 실질 금리가 거의 제로거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포워드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.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커브가 아니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는 커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2년 후에 6개월짜리 금리 이런 거는 이제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래서 20이는 뭐 5년 후에 5년 좋아하죠. 예, 뭐 그런 거 이제 예, 보는데 예. 지금 보면은 단기 금리로 보면 벌써 포워드 커브에 미국 금리가 2024년 뭐 2월이나 3월부터는 벌써 꺾여요. 2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경기가 2년 후에만 되면 벌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실질 금리가 지금 낮게 본다. 네. 그래서 이자율이 2%에 있는 것이다.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너네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선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뭐 2년 10년 스프레드를 원래 많이 보는데 요즘은 2년 10년짜리 잘 안 본대요. 왜 그러냐면 2년짜리가 단순하게 금리를 뭐 25bp 6개월에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1년에 7번 올린다고 회의 6번 있는데 7번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2년짜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5년 30년짜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뭐 예. 그런 얘기 좀 했어요. 네. 뭐 그 정도 해서 결국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로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. 그러니까 네. 뭐 형님도 인플레이션 잘 보세요. 어떻게 되는지. 아, 알았어. 하고 말했죠. 시청자분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아무래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예.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예. 또 후배분들이랑 통하면서 그 이야기도 물어봤죠. 나왔을 것 같아요. 예전엔 네. 제가 절대 안 물어봤는데요. 제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?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. 우선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좀 제일 베어리시 하고요. 그렇죠. 모건 스탠리가 이제 테크놀리지 컴퍼니들이 이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외로 JP 모건이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. 실적이 좋아질 거고 뭐 수요가 오를 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뭐 S&P 4,900 얘기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4,900이면 연초 레벨이거든요. 예, 지금보다는 높지만 예. 그러니까 좀 모더레트하게 좀 높게 아, 보는 거고 아.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리스크 오프거든요. 분명한 거는 리스크 오프다. 예, 리스크 오프는 맞잖아요.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오프니까 또 자금도 줄이고 이러니까 결국 지금 페드가 하겠다는 게 뭐예요? 3월까지는 발란시트 늘리지 않고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발란시트 줄이는 거는 뭐 말은 안 했지만 6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. 네. 그냥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 리스크 어셋을 사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예요. 예전보다.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그렇게 주식시장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네.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 주식이 해지의 수단이다. 아.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 뭐 오래된 명제죠 시장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찝찝하게 상한 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좀 동감하는 게 자 페드를 보자 이거예요.
페드가 진짜 정책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페드의 정책 목표가 뭐예요? 경기를 뭐 망가뜨리고 국민을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결국은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. 포워드 커브에.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오늘 뭐 제가 오다가 방송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진짜 터지니까 오히려 올라가듯이 3월 달에 올리기 시작하면 페드가 앞으로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왜 그러냐면 지네들이 잘못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뭐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겁이 나니까 매파적인 걸 많이 했지만 이제는 뭐 7번까지 올린다, 6번 올린다고 얘기된 상태고 포워드 커브는 이미 꺾여 있고 하니까 완화적인 걸 할 것이고 시장이 너무 꼬꾸라지면은 완화적인 거를 얘기할 것이다. 그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릴 거다. 그래서 페드에 대해서 조금 프렌들리하게 나오지 않겠냐.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. 내가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미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$100 들고 가면 새로 내가 채권 사야 되냐, 주식 사야 되냐 이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네. 주식 사래요. 주식 사래요. 네, 채권이 5%라 하더라도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스탑로스 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. 네. 스탑로스 하면 결국 뭐 채권을 안 사도 예금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리스크 어셋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뭐 좀 바다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. 예전에 98년,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날 때에도 요거에 한 2배밖에 안 빠졌어요. 이번에 꽤 빠진 거예요. 꽤 빠진 꽤 거다. 빠진 거예요. 현실적으로 많이 빠졌어요. 그림 보시면 꽤 빠지잖아요. 이거 빠진 이유가 뭐 단순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막 생기니까 잘 모르겠네. 이런 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사실 주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저렇게까지 뭐 난리를 치겠냐. 그리고 또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7.5%씩 이제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페드가 좀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. 뭐 괴롭히는 게 자기네들 목표는 아니잖아요.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런 면에서는. 혹시 FX 쪽도 한번 나눠보셨어요, 얘기? 그 FX 그래서 그 트레이딩 하기 전에 우선 한국 얘기 제가 물어봤어요. 한국 주식. 한국 주식은 물어봤는데 한국 주식은 좋은 얘기 별로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쓰시면 한국 얘기가 좀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한 2-3가지 할 건데 네. 그거를 그냥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조금 변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뷰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이 굉장히 나쁜 게 있으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좀 보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신뢰의 문제예요. 신뢰. 누구에 대한 신뢰요? 그 시장에 대한 신뢰, 기업에 대한 신뢰. LG 얘기예요. LG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. 미국에서요? 예, 굉장히 나쁘게 해요. 왜냐면 그럼 뭐 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. 예,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를 배신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한국에서 그런 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에 놀랬지만 더 놀란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냐는 거죠. 자기 주주를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도 놀랬지만 그렇다고 하는 건 더 놀랬다. 그러니까 그런 신뢰의 문제. 그다음에 연관된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우리나라 주식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인데요. 이번에 LG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LG가 엔솔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그 펀드들이 다른 주식을 팔아가지고 LG 엔솔을 많이 샀잖아요. 네. 그래서 내려왔잖아요. 예. 그래서 보면은 S&P를 보면 지난 한 30년을 보면 시가총액과 지수가 비슷하게 올라가요. 시가총액이 오르고 지수도 올라요. 그런데 우리나라 거 보면요. 시가총액은 올라가고 지수는 안 올라가요.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무슨 얘기인지.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주주 친화 정책 있잖아요. 매각에서 소각을 했다고 쳐보세요. 다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매각에 소각해버렸어요. 그러면 그 회사의 밸류는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은 똑같죠. 그런데 주가 수가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올랐잖아요. 지수는 오른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회사는 똑같은 회사가 있었는데
갑자기 시가총액이 확 늘어난 거예요. 아하, 이거 떨어진 거고 주가는 다른 거 팔고 내려가고. 그러니까 그게 주주 친화 정책이 한국은 너무 없다. 그러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 각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를 보는 건데 네. 한국 시장이 한국이 좋아도 지수는 안 오른다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. 네.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 맞는 얘기예요. 하는데 엄청 부담이 가요.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이 좋아도 한국 시가총액은 늘지만 내가 들고 있는 맞네요. 주식의 주가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기업의 친화적이 아닌 정책들이 아직도 좀 살아 있어가지고 예.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. 예. 그런 게 이제 환율을 자꾸 압력을 줘서 우리나라 환율이 자꾸 약세 쪽으로 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서학개미 뭐 이래서 많이 네. 해외로 나가잖아요. 네. 그런데 많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 추세가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해외에 투자할 것이다. 그렇다고 보면 한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.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 가지예요.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신뢰의 문제, 두 번째 수급의 문제, 그다음에 세 번째 자본 이동의 문제.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나름대로 맞는 날카로운 지적이죠. 날카로운 지적이고 우리한테 뼈 아픈 지적인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점이 생긴다면 기업들이 좀 반성을 하거나 정부가 조금 정책을 피거나 네. 뭐 이렇게 좋은 점으로 돌아서는 모양새가 보이면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세 가지 면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네. 좀 자세히 봐야 된다. 그런 게 제 그 이제 인터뷰는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금 최근에 하여간 그런 신뢰의 문제에서 한국이 많이 점수를 까먹고 있다. 네,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 FX 얘기하셨는데 네네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야 그러면 너네들 뭐 추천할 만한 트레이딩 없냐? 자기네들이 많이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그 커브 트레이딩 많이 한대요. 요즘 뭐 프래트닝이고 뭐고 그런 거.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걸 많이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알 수 있다고 보고. 그 말씀을 조금만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거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커브 플레이라는 것이 예. 결국 뭐 갖고 있는 채권 중에 단기물을 갖다가 팔고 뭐 장기물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률 곡선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제일 많이 보는 게 2년, 10년 또는 5년, 30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2년, 10년이 이렇게 있으면 대개는 이게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경기가 나쁘면 이렇게 좀 플랫해지거든요. 평평한. 네. 그러니까 그게 경기와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걸 판단해서 그쪽에서 힌트도 얻고 그래서 다른 트레이딩도 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트레이딩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20년도 많이 하지만 5년, 30년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5년, 30년 봤더니 진짜 굉장히 벌러타일하고요. 예. 나름대로 그 볼만한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많이 트레이딩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 많이 트레이딩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.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걸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외환이에요. 네. 외환이 그동안 너무 조용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길어져 가지고. 그런데 외환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그 달러를 사는 거, 그러니까 롱 달러 포지션을 갖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저한테 레커멘드한 추천이.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. 네. 그 일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결국 돈을 걷어들이잖아요. 그럼 미국에 아무래도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미국 달러가 이제 들어오면서 달러를 사야 이제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달러가 좀 올라가는데 그게 별로 아직 반영 안 됐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.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.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평가 절상을 시켰어요.
보면. 예. 근데 중국이 항상 그래요. 중국이 크라이시스가 오면 평가 절상시켜요. 위안화 가치를 올려버린다. 올리는 게 그게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는 그 못된 버릇이라 그럴까. 하여간 그런 습성이 있어요. 네. 근데 결국 오래 못 버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. 위안화가 돌았을 것이다.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이다. 약세로 갈 것이다. 왜냐면 약세로 가는 게 지금 펀더멘탈이 맞는데 크라이시스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억지로 내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유럽 지역이 지금 약간 긴축을 하려고 땡기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좀 못 올라요.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있고. 그런데 유럽도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.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긴축을 멈춰가 가지고는 유럽이 경기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머징 마켓들 있잖아요. 아시아나 뭐 이런 이머징 마켓이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단순하게 수입이 줄어가지고 경상수지가 조금 좋게 나와요. 수입이 줄어가지고 뭐 딴 게 좋아진 게 아니라. 네네. 그래서 건전성이 좀 좋아 보여요 요즘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머징 마켓 커런시들이 오히려 강한 데가 많아요. 건전해졌다고. 그게 오래 견디지 못한다. 이렇게 봐서 달러를 지금부터 롱을 가면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외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래서 뭐 맞든 틀리든 걸 떠나서 지금 설명한 네 가지가 굉장히 저는 와 닿아요. 그래서 외환이 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휘집어 놓으면은 다른 것도 조정이 다 돼야 되거든요. 그럼 결국은 외환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달러 강세 쪽이 아닌가.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그때 한참 그 외환 쪽으로 포지션 잡고 하실 때가 몇 년도입니까? 저는 뭐 입사해서 내내 했으니까요. 내내 하셨으니까.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88년이고요. 88년. 예. 그러면은 저 97년 IMF 왔을 때야 뭐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데 네. 사실은 그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. 한참 그 현역으로 뛰실 때 네. FX 쪽에서는 그래도 달러원 쪽에서는 달러 숏 위주로 안 하셨나요? 그럼요. 그때는 경제가 좋아지니까. 그러니까. 한국 경제가 그때 워낙 좋고 우리가 호황이 뭐 한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. 우리 호황 때는 당연히 우리가 워낙 강이니까. 거고.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굉장히 걱정한 거는 그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될까 엄청 걱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려오는 거를 막으려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를 사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.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많은 게 바뀌었고요. 훨씬 글로벌라이즈 됐고.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. 지금 오늘 쭉 얘기했던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들.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히 글로벌화 됐어요.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94, 95 되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. 그게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무조건 따라가요. 무조건 따라가는데 조금 이제 주식 쪽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약세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는 외환 쪽이 조금 원달러도 조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. 그것도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뉴스거든요. 그래서 그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외환 쪽도 좀 봐야 되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외환이 뭐 1,200원 가고 1,210원 가고 20원 가고 이렇게 가더라도 뭐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게 1,080부터 지금 한 100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. 다 반영이 지금 안 됐으니까. 그래서 원달러가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.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뭐 이렇게 많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 기업들이 괜찮으니까.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그 반대적인 요소가 일어나면은 찬스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그 아이비들이 보는 거는 뭐 리스크 오프되는 이 시절에 주식이 좋을 리는 없다. 그렇지만 뭐 페드가 너무 저렇게 했으니까 페드가 좀 돌았을 것이다. 뭐 그 정도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얼추 오늘 김조성 대표님께서 저희 인포맥스에 해주실 말씀은
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번에 가시는 거 여행 가시는 겁니까? 뭐 아니면 뭐 가족들 보러 가시는 겁니까? 아니, 뭐 가족들도 좀 봐야 되고요. 네. 뭐 하도 뭐 3년 이상 꼼짝도 못해서 가서 좀 미국 시장도 좀 보고 네. 뭐 어떻게 변했는지도 좀 보고 또 우리 애들도 거기 있고 언제 들어오십니까? 한 6개월 있으려고 합니다. 6개월 예, 정도. 예.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합 인포맥스에서 이 또 이런 찬스를 잡으면은 인포맥스도 아주 끈덕진 면이 있어갖고 그냥 우리 김준성 대표님 그냥 미국서 룰루랄라 여행 다니시고 편하게 안 둘 것 같은데. 여기서 제가 그 인포맥스 뭐 저 처음에 진짜 한 2달 전에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도 너무 좋고요. 네. 그래서 또 마침 또 가면은 그쪽 시장에 관련돼서 거 보이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보내달라 그래서 자주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하. 한 1-20분 정도 시장 어떻게 변했는지 뭐 시황을 할 건 아니고요. 뭐 너무 뭐 시황장이는 수두룩 합니다. 서울에도. 그렇게 그래서 가서 뭐 뭔가 현지에서 느끼시는 현지에서 느끼는 거, 뭐 변한 거,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브이로그처럼 제가 연예인처럼 할 수는 없지만 뭐 제 생활에 관련된-거나 그런 거 이렇게 소소한 것도 좀 하고 시장도 좀 하고 아, 예.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한 24번, 25번 정도는 제 그 개인 유튜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냥 따로 하고 그것도 뭐 인포맥스가 도와주시고 또 편집도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대충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걸로. 기대되네요. 성희 씨, 대표님 왜 저 유튜브도 하시고 왜 이런 거 하실라 하시는지 알아요? 아, 왠데요? 하도 심심해서 저러시는 거예요. 정말이에요? 아 그거보다도 네. 맞죠, 심심해서 하는 거 있는데요. 제가 5년 놀았거든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네네.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 정도까지만이라도 유명해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. 안 유명해지면 말고, 유명해서 봤더니 별거 없어도 말고, 그런데 유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궁금해서 조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, 시장 얘기도 제가 좀 액티브하게 얘기하고, 네. 제가 예전에도 그 굉장히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유해졌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의견이 있으면 얘기도 해보고, 뭐 틀리더라도. 네. 그리고 또 LG 같은 얘기도 전 진짜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예.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럼요.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소신 있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보면 볼수록 그 우리 최민수 씨가 연기했던 숙종 분위기가 났어. 그 엄청난 카리스마 아니. 드라마 대박에서 이거 아니. 최민수 씨가 연기한 숙종 분위기. 뭐.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저 본의 아니게 시황 얘기했는데요. 뭐 남들 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 뭐 그냥 반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그래도 대표님 해주시니까 다르더라고요. 네. 예. 잘 다녀오시고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요새 뭐 미국의 치안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던데 혹시 또 서부 계실 때는 진짜 대표님 조심하십시오. 옛날 생각하실 때 미국 아닌가 봅니다 요새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름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네, 뵐 그렇게 수 하겠습니다. 있기를. 감사합니다. 그 사이에는 또 이렇게 인포맥스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정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 그동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